그 작은 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은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벽에 걸린 낯선 액자와 창밖의 낯선 풍경이 그녀의 지난 70년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엄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비수처럼 박혔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세상으로부터의 격리 통보였다. 70평생을 아들 내외와 손녀를 위해 헌신했던 최은숙에게 이 편안함은 차갑고 날카로운 벽이었다. 벽은 그녀의 삶과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가르고 있었다. 최은숙의 일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요하고 규칙적이었다. 새벽 5시 30분,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시간에 그녀는 알람 소리가 아닌 몸에 밴 습관으로 눈을 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다. 고요한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 창문 너머에는 그녀가 평생 가꾼 작은 화단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손수 만들었던 텃밭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상추, 깨십, 그리고 몇 종류의 허브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냈다. 그것들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손길을 기다렸다. 은숙은 화단을 보며 참, 너희들도 나랑 비슷하구나. 주는 것만으로 행복한 존재들. 이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다. 집안에는 새 식구의 발소리가 울렸다. 아침 6입시 아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9시 30분 며느리 박소연이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레 화장을 했다. 10시 소녀 이혜운이 교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다. 은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움직였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녀는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마쳤다. 준호가 좋아하는 북엇국, 소연이 즐겨 먹는 샐러드, 그리고 해운을 위한 짭짤한 불고기. 메뉴는 매일 달랐지만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은 항상 가족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지 않았다. 준호는 출근길에 커피로 아침을 때우기 일쑤였고 소연은 다이어트를 이유로 샐러드만 조금 먹었다. 혜우는 할머니 죄송해요. 늦어서요. 라고 말하며 빵 한 조각을 들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다. 은숙은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홀로 식사를 했다. 따뜻한 밥도 정성스러운 반찬도 그녀에게는 그저 공허한 위안일 뿐이었다. 은숙의 방은 집 안에서 가장 작고 구석진 곳에 있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쓰던 안방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준호가 결혼을 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 방으로 옮겨졌다. 낡은 가구들,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그녀의 방에는 TV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다. 창문을 열면 작은 화단이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화단을 가꾸거나 손때 묻은 사진첩을 넘기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즐겼다. 사진 속 젊은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생기와 활기가 가득했다. 남편과 함께 해변에서 찍은 사진, 어린 준호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모두 그녀의 행복했던 시절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첩을 덮는 순간 현실의 고독이 그녀를 덮쳤다. 손녀 혜우는 은숙의 유일한 낙이었다. 혜우는 바쁜 부모님 대신 은숙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밝게 인사하는 혜운의 목소리는 은숙의 하루를 환하게 밝혔다. 은숙은 혜운에게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아이돌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혜운 또한 은숙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은숙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망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청 혼날 텐데. 은숙은 그런 혜운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은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혜운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학원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은숙은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 조용했다. 준호는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소연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잦았다. 혜우는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은숙은 매일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녀는 식탁을 가득 채운 음식들을 보며 이걸 다 누가 먹지? 라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음식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은숙은 마당에 심어놓은 장미꽃을 보며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이 그녀에게 처음 프로포즈할 때 선물했던 장미였다. 남편은 은수가 이 장미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히 시들지 않게 하자 라고 말했었다. 은숙은 그 장미꽃을 꺾어 꽃병에 꽂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미꽃은 시들어갔고 그녀의 삶 또한 시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준호와 소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시부모님 기일이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모일까요? 소연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글쎄,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다. 은숙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시부모님 기일, 즉 남편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기일을 맞아 가족들과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일어나자마자 화단으로 나갔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장미꽃을 보며 그래, 시들기 전에 꺾어야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장미꽃을 꺾어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준호와 소연은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다. 소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장미꽃을 보며 어머님, 꽃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응, 오늘 아침에 꺾었어 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엄마,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준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편안함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그저 편안하게 있어야 할 존재, 즉 짐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은숙은 준호와 소연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우리 부모님 기일인데 그냥 외식하는 게 어때요? 어머님은 댁에 계시라고 하고요. 소연이 말했다. 준호는 글쎄, 어머님께서 서운해 하실 텐데 라고 대답했다. 소연은 그래도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서운해 하실 텐데 라고 말했다. 은숙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을 배제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남편은 항상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 자국을 손으로 닦아내며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스케치북에는 그녀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그녀는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단에 피어 있는 장미꽃을 그렸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은숙의 일상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고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녀가 더 이상 묵묵히 앉아 가족들의 빈자리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침을 차려놓은 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로 선을 긋고 겹겹이 색을 입히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창가에 놓인 장미꽃을 보며 스케치하는 시간,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평소와 달리 이른 저녁에 퇴근했다. 소연과 혜운도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은숙은 모처럼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푸짐한 한정식이었다. 준호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엄마,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좋다.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그의 말에 은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소영과 혜운도 은숙이 차려준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은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다. 은숙은 준호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너희 무슨 문제 있어?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그게 요즘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고. 준호의 말에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소연이 준호의 말을 거들었다. 어머님, 준호 씨랑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혜은이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는 걸 보면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소연의 말에 은숙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준호와 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준호는 심호흡을 한 후 결심한 듯 말을 내뱉었다. 엄마,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시니어 리조트 같은 곳인데 엄마 연세에 맞는 분들과 어울리기도 좋고 식사나 청소 같은 것도 다 해결해줘서 엄마가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은숙은 준호의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시니어 리조트. 그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요양원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소연이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혜운이 조심스럽게 은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운의 목소리에 은숙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혜운의 손을 잡고, 혜운아, 너희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버리려고 해. 라고 말했다. 혜운은 은숙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혜운의 말에 은숙은 더욱 슬퍼졌다. 그녀는 혜운의 손을 놓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짐을 쌌다. 며칠 전 준호가 말했던 시니어 리조트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사진첩, 스케치북,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다. 그녀는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여보, 나 당신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은숙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항상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준호와 소연은 은숙의 짐을 채 실었다. 혜운은 학교에 가야 해서 함께 가지 못했다. 은숙은 혜운의 손을 잡고 혜운아, 할머니 잊지 마. 라고 말했다. 혜운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제가 매일 전화할게요. 매일 찾아갈게요. 라고 말했다. 혜운의 말에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혜운의 말에 위안을 얻고 싶었지만 그들의 이별이 영원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준호는 은숙을 채태웠다. 은숙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가꾼 작은 화단이 보였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은숙은 그 장미꽃을 보며 잘 있어라 라고 혼잣말을 했다. 차가 출발했다. 은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준호에게 준호야,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은숙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그는 은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최선의 선택은 은숙에게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다. 얼마 후 차는 늘 푸른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 앞에 멈췄다. 은숙은 간판을 보고 머리가 멍해졌다. 준호가 말했던 시니어 리조트는 사실 요양원이었던 것이다. 은숙은 준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은숙의 손을 잡고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했다. 은숙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준호에게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건물 안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었다. 로비에는 TV가 놓여 있었고 소파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은숙과 같은 처지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은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준호는 은숙을 데리고 원장실로 갔다. 원장은 친절하게 은숙을 맞이했다. 어머님,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의 말에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원장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원장이 준호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장실에서 나온 준호는 은숙을 방으로 안내했다. 은숙의 방은 작고 아담했다.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손때 묻은 가구들, 그녀가 평생을 가꾼 화단,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도 없었다. 그녀는 이 방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았던 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숙은 자신이 갇힌 것 같았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에는 그녀가 평생을 살았던 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캐리어를 보았다. 캐리어 안에는 그녀의 지난 70년 삶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 함께 해변에서 찍은 사진, 어린 준호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녀가 직접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열어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을 넘기는 그녀의 손은 떨렸다. 사진 속 젊은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생기와 활기가 가득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그녀는 문득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남편은 항상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고 캐리어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스케치북에는 그녀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그녀는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그렸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한 간호사가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간호사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방에 혼자 있고 싶었다. 간호사는 은숙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얼마 후 간호사가 다시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식판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방에서 드세요. 원장님께서 어머님께서 적응하실 때까지는 방에서 식사를 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간호사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 식판을 앞에 두고 앉았다. 식판 위에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밥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을 씹는 동마는 둥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상상했다. 따뜻한 밥도, 정성스러운 반찬도 그녀에게는 그저 공허한 위안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그저 편안하게 있어야 할 존재, 즉, 짐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녀는 준호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엄마, 저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좋은 집 사줄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도 실컷 그리게 해줄게요. 준호는 그녀에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좋은 집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녀는 준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최선의 선택이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캐리어를 열었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그녀는 어젯밤에 그렸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그렸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한 간호사가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간호사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얻은 용기로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많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은숙과 같은 처지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은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밥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을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은숙은 노인의 말에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다. 노인은 은숙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은숙의 옷에 묻은 연필 자국을 보았던 것이다. 은숙은 노인에게 네, 그냥 취미로요. 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저도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서 라고 말했다. 노인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노인의 말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녀는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노인의 이름은 김영숙이었다. 영숙은 은숙에게 어머님, 우리 같이 그림 그릴까요? 여기는 무료로 그림 재료를 제공해줘요. 라고 말했다. 영숙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영숙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영숙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은숙은 김영숙과의 만남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식사 시간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요양원의 작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영숙은 은숙에게 어머님,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영숙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영숙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다. 은숙은 스케치북에 요양원 마당에 피어 있는 꽃들과 나무들을 그렸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용기도 담겨 있었다. 영숙은 은숙의 그림을 보며 어머님, 그림에 힘이 느껴져요. 정말 멋진데요. 라고 칭찬했다. 영숙의 칭찬에 은숙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는 영숙과의 우정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은숙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의 이름은 강호진이었다. 호진은 늘 푸른 요양원에서 가장 오래 머문 노인이었다. 그는 늘 혼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늘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은숙은 그런 호진을 보며 저분도 나처럼 외로우신 분이겠지 라고 생각했다. 호진은 은숙과 영숙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다가왔다. 그는 은숙이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은숙은 호진의 시선에 부담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호진은 은숙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은숙이 그린 그림을 보며 그림에 슬픔이 있네요.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깜짝 놀랐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호진에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린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호진은 은숙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림은 거짓말을 못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호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과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호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호진은 그런 은숙을 보며 저도 그림을 그렸었어요. 젊었을 때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호진에게 정말요? 무슨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라고 물었다. 호진은 그냥 풍경화를 그렸어요. 제가 살았던 곳의 풍경을요. 라고 대답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호진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그녀는 호진에게 우리 같이 그림 그릴까요? 여기는 무료로 그림 재료를 제공해줘요. 라고 말했다. 호진은 은숙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은숙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호진이 자리를 떠난 후 영숙이 은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저분은 원래 저렇게 무뚝뚝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영숙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호진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다. 그녀는 호진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은숙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호진이 작업실로 들어왔다. 그는
은숙의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은숙은 호진의 모습을 보며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호진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호진이 그리는 그림을 몰래 훔쳐보았다. 호진은 은숙이 그린 그림과 같은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요양원 마당에 피어있는 꽃들과 나무들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호진의 그림에는 은숙의 그림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호진의 그림은 차갑고 쓸쓸했다. 그림에는 희망도 용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호진은 은숙의 시선을 느꼈는지 왜요? 라고 물었다. 은숙은 호진의 질문에 아니요, 그냥요. 라고 대답했다. 호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그림은 제 마음과 같아요. 차갑고 쓸쓸하죠.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호진에게 측은함을 느꼈다. 그녀는 호진에게 아니에요.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은숙의 말에 호진은 은숙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은숙에게 어머님께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 은숙은 호진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행복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호진은 은숙의 대답에 감동했다. 그는 은숙에게 고맙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은숙과 호진, 영숙은 매일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그림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은숙은 문득 손녀 혜운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운이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척하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숙은 혜운의 밝은 목소리와 웃는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혜운에게 자신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그리고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기쁜 소식에 대해 전하고 싶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하얀 편지지를 꺼내 연필을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사랑하는 우리 혜운이에게 할머니 여기는 공기도 좋고 맛있는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단다. 할머니는 이제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 나중에 혜운이도 할머니 그림 보러 꼭 놀러 오렴. 편지를 쓰는 내내 은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할머니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혜운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은숙은 이 편지가 혜운에게 잘 전달될지 그리고 혜운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지 걱정되었다. 그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 위해 요양원 로비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직원의 질문에 은숙은 손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요. 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은숙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대신 보내드릴게요. 편지지에 주소와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은숙은 직원의 말에 감사했지만 그녀는 직접 편지를 붙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직원에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보낼게요. 라고 말했다.
직원은 은숙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요양원 밖으로 나섰다. 요양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걸음을 옮겼다. 우체통은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녀는 우체통을 향해 걷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우체통에 도착하자 은숙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손에 든 편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희망과 절망, 그리고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혜운아, 이 편지가 너에게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할머니를 잊지 말아다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사라지자 은숙의 마음은 허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았다. 들꽃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꿋꿋하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은숙은 들꽃을 보며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다. 나도 이 들꽃처럼 혼자서도 아름답게 살 수 있겠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은숙은 그림을 그리다가 혜운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할머니 글씨 여전히 예쁘네요. 혜운의 밝은 목소리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혜운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은숙의 말에 혜운은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그림 보러 꼭 놀러 갈게요. 할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라고 말했다. 혜운의 말에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혜운의 말에 위안을 얻고 싶었지만 그들의 이별이 영원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은숙은 혜운과 통화를 마친 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용기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아, 나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거든. 영숙은 은숙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저도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어머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라고 말했다. 영숙의 말에 은숙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그림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늘푸른 요양원의 공동 작업실은 은숙에게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곳은 그녀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안식처이자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었다. 매일 오후 은숙과 영숙은 나란히 앉아 붓을 들었고 이따금씩 강호진이 그들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그림을 그렸다. 세 노인의 침묵 속에는 각자의 삶이 녹아 있었고 그 침묵은 때로는
어떤 대화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다. 호진은 은숙과 영숙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만 짓지 않았다. 은숙이 그림을 그리다 힘들어하면 그는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림은 마음이 편안할 때 그려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의 말에 은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호진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남편 또한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곤 했다. 영숙은 은숙에게 말했다. 어머님, 호진 어르신이 어머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요.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처음 봐요. 영숙의 말에 은숙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는 호진에게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호진의 따뜻한 배려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비단 호진 때문만은 아니었다. 요양원 뒤편 작게 조성된 정원에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다. 그곳은 은숙이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좋아하는 장소였다.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호진이 언제부턴가 그녀와 함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늘 말없이 담배를 피웠지만 그의 침묵은 은숙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어머님은 아드님과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호진이 어느 날 불쑥 질문을 던졌다. 은숙은 그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준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네, 좋았죠. 준호는 저한테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요. 은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호진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랬어요. 제 딸도 저한테 항상 착한 딸이었죠.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호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은숙에게 어머님, 제 딸은 제가 요양원에 오자마자 저를 버렸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호진의 손을 잡고 어르신 힘내세요. 라고 말했다. 호진은 은숙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은숙과 호진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했다. 은숙은 호진에게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그리고 준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호진은 은숙에게 자신의 딸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요양원에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그림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아들 준호와의 관계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용서받고 싶었고 동시에 그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준호에게 왜 자신을 요양원에 보냈는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묻고 싶었다. 어느 날 은숙은 혜운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빠랑 엄마한테 할머니 보러 가자고 했는데 자꾸 바쁘다고만 해요. 할머니, 제가 직접 찾아가면 안 될까요? 라고 쓰여 있었다. 혜운의 편지를 읽은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편지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혜운은 그녀를 잊지 않고 있었다.
혜우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은숙은 혜운의 편지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나 할 얘기가 있어.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은숙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그는 은숙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준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너 왜 나를 요양원에 보냈니? 왜 나를 버렸니? 은숙은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은숙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은숙은 준호의 침묵에 분노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말해줘. 네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나 너 용서 못해. 은숙은 준호에게 소리쳤다. 준호는 은숙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은숙에게 용서받고 싶었지만 그는 은숙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운의 편지와 은숙의 단호한 전화는 준호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준호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아,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혜운은 아빠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빠, 드디어. 혜운은 아빠가 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말해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소연은 준호와 혜운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와 소연, 혜운은 늘푸른 요양원을 찾았다. 은숙은 그들의 방문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무덤덤하게 맞이했다. 무슨 일로 왔니? 은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은숙에게 사죄했다. 소연도 준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소연의 사죄에 은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혜운이 은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혜운은 은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은숙은 혜운의 손을 잡고 혜운아, 할머니도 혜운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은숙의 차가웠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혜운은 은숙의 손을 잡고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혜운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뜨개질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목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혜운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날 저녁 은숙과 준호, 소연, 혜운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내내 준호는 은숙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은숙에게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라고 물었다. 은숙은 준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은숙은 준호에게
준호야, 너희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 준호는 은숙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소연이 대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어서 그랬어요. 소연의 말에 은숙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소연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연은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저희는 어머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요.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고, 저희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게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연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소연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도 소연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희가 엄마를 이곳에 보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말에 은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준호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라고 말했다. 은숙은 준호와 소연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죄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라고 물었다. 은숙은 준호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아니,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준호와 소연은 은숙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엄마, 왜요? 준호가 물었다. 은숙은 준호에게 나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여기는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은숙의 말에 준호와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은숙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준호와 소연은 은숙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 비록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은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은숙은 준호와 소연에게 말했다. 너희도 이제 나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테니. 은숙의 말에 준호와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은숙의 따뜻한 말에 위안을 얻었다.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혜은이도 자주 데려올게요. 라고 약속했다. 은숙은 준호의 약속에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맙다 라고 말했다. 준호와 소연, 혜우는 은숙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떠났다. 은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준호와 소연, 혜운과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용기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호진이
은숙의 옆자리에 앉아 은숙이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는 은숙에게 어머님,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호진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호진은 은숙에게 어머님,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호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그림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은숙은 호진에게 말했다. 호진 어르신, 저 이제 혜운이와 함께 그림을 그릴 거예요. 혜운이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호진은 은숙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정말 멋지네요. 혜운이가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호진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혜운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혜운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며칠 후 혜운이 요양원을 찾았다. 혜운은 은숙의 손을 잡고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혜운의 손을 잡고 혜운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혜운은 은숙에게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혜운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뜨개질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목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혜운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날 오후, 은숙과 혜운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은숙은 혜운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혜운은 은숙의 가르침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혜운은 은숙에게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혜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혜운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네 마음을 솔직하게 그림에 담아봐. 라고 말했다. 혜운은 은숙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용기도 담겨 있었다. 은숙과 혜운은 그림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혜운은 은숙에게 할머니,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할머니가 제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혜운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따뜻한 말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혜운에게 혜운아, 할머니도 혜운이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좋아. 할머니에게는 혜운이가 가장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말했다. 혜운은 은숙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그림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은숙은 늘 푸른 요양원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영숙과 호진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었다. 특히 손녀 혜운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혜운은 주말마다 은숙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요양원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혜운이 은숙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어요.
혜운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은숙은 혜운의 그림 실력이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혜운의 그림에는 은숙의 그림과는 다른 밝고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혜운의 그림은 은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혜운이 요양원을 방문하는 날, 준호와 소연도 함께 왔다. 그들은 은숙에게 엄마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다. 은숙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와 소연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말에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준호와 소연은 은숙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엄마, 왜요? 준호가 물었다. 은숙은 준호에게 나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여기는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은숙의 말에 준호와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은숙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희가 엄마를 이곳에 보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말에 은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준호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라고 말했다. 은숙은 준호와 소연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죄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은숙은 준호와 소연에게 말했다. 너희도 이제 나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테니. 은숙의 말에 준호와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은숙의 따뜻한 말에 위안을 얻었다.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혜운이도 자주 데려올게요. 라고 약속했다. 은숙은 준호의 약속에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맙다 라고 말했다. 준호와 소연, 혜운은 은숙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떠났다. 은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은숙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호진이 은숙의 옆자리에 앉아 은숙이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는 은숙에게 어머님,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호진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호진은 은숙에게 어머님,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호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그림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은숙은 호진에게 말했다. 호진 어르신, 저 이제 혜운이와 함께 그림을 그릴 거예요. 혜운이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호진은 은숙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정말 멋지네요. 혜운이가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호진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혜운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혜운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며칠 후 혜운이 요양원을 찾았다. 혜운은 은숙의 손을 잡고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혜운의 손을 잡고 혜운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혜운은 은숙에게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혜운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뜨개질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목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혜운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날 오후, 은숙과 혜운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은숙은 혜운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혜운은 은숙의 가르침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혜운은 은숙에게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혜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혜운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네 마음을 솔직하게 그림에 담아봐. 라고 말했다. 혜운은 은숙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용기도 담겨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숙의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은숙은 창가에 앉아 화분에 심은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영숙과 호진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었다. 특히 소녀 혜운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혜운은 주말마다 은숙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요양원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혜운이 은숙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어요. 혜운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은숙은 혜운의 그림 실력이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혜운의 그림에는 은숙의 그림과는 다른 밝고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혜운의 그림은 은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혜운이 요양원을 방문하는 날, 준호와 소연도 함께 왔다. 그들은 은숙에게 엄마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다. 은숙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와 소연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말에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준호와 소연은 은숙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엄마, 왜요? 준호가 물었다. 은숙은 준호에게 나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여기는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은숙의 말에 준호와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은숙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희가 엄마를 이곳에 보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말에 은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준호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라고 말했다. 은숙은 준호와 소연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죄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은숙은 준호와 소연에게 말했다. 너희도 이제 나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테니. 은숙의 말에 준호와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은숙의 따뜻한 말에 위안을 얻었다. 준호는 은숙에게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혜운이도 자주 데려올게요. 라고 약속했다. 은숙은 준호의 약속에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맙다 라고 말했다. 준호와 소연, 혜운은 은숙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떠났다. 은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은숙은 공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호진이 은숙의 옆자리에 앉아 은숙이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는 은숙에게 어머님,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했다. 은숙은 호진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호진은 은숙에게 어머님,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호진의 말에 은숙은 호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그림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